친언니의 시집 미천이라며 계모는 저를 늙은 영감의 셋째 첩으로 팔아넘겼습니다. 환갑 넘은 영감을 기다리던 그날 밤 신방에서 뜻밖의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문을 열고 들어선 사내는 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제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야담동화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난 옛날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어린 연희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지요.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고르며 머리맡에 작은 보퉁이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은빛으로 곱게 빛나는 비녀 한 자루였지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작은 손바닥에 그것을 쥐어 주었습니다. 이건 외가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비녀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가난한 살림에 어머니가 끝까지 팔지 않고 지켰던 단 하나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린 연희는 어머니의 빈 손을 한참이나 붙잡고 놓지 못했지요. 그로부터 채 100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홀로 된 아버지가 산 너머 마을에서 새 어머니를 들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박 씨는 친딸 화선을 데리고 왔지요. 화선은 연희보다 한 해 위였는데 어머니 손에 곱게 자라 얼굴이 뽀얗고 옷매무새가 단정했습니다. 박 씨가 처음 마당에 들어서던 그 순간부터 어린 연희는 그 눈빛이 자기를 보는 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던 겁니다. 박 씨는 화선의 손을 꼭 잡으면서도 연희에게는 한 번의 인사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이를 자매처럼 지내라 일렀지만 그것은 어른의 헛된 바람일 뿐이었지요. 그날부터 연희의 시간은 다른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화선에게는 아침마다 따뜻한 밥과 곱게 다린 옷을 내주면서 연희에게는 부엌 한쪽 찬 마룻바닥을 내어주었습니다. 새벽이면 연희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아궁이 불을 지펴야 했지요. 끼니 때가 되어도 연희의 몫은 부엌에 남은 식은 밥과 짠지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지도록 일을 했어도 박 씨의 입에서는 호된 꾸중만 떨어졌지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연희는 밤마다 어머니의 은비녀를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이 그 비녀에 남아있는 듯하여 그 차가운 은의 감촉만이 어린 연희를 견디게 했던 겁니다. 연희가 자라 한참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 씨의 심부름으로 산 너머 외가에 다녀오던 길이었지요. 강가를 지나는데 풀숲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가가 보니 비단옷을 입은 한 도령이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희보다 2살 위로 보이는 어린 도령이었는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더이다. 연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찌하셨을지를 떠올렸습니다. 치마 자락을 찢어 도령의 다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물가에서 깨끗한 물을 떠다 입술을 적셔 주었지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도령이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옥노리게 한 짝을 꺼냈습니다. 이름도 묻지 못한 채 그 옥을 연희의 손에 쥐어주고는 지금은 갚을 길이 없으니 언젠가 반드시 갚으러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그 옥노리개를 어머니의 은비녀와 함께 보퉁이 깊숙이 넣어두었지요. 세월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연희가 19을 넘어서던 해 친아버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도
약도 살림이 받쳐 주지 못했고, 반년을 끌다 결국 한겨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연희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는데, 그 한마디가 어찌나 서러웠는지 연희는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연희를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씨와 화선의 모진 손길은 거리낄 것이 없어졌고, 연희의 처지는 더욱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지요. 아버지의 3년상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가 안방에 화선을 불러 앉히고 무거운 얼굴로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진 빚이 생각보다 컸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있었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화선의 혼사가 깨질 판이었습니다. 박 씨는 입술을 깨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화선만큼은 좋은 자리에 시집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선은 못 들은 척하며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지요. 부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연희의 가슴이 서늘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눈빛 속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연희는 본능처럼 알아챘던 겁니다. 며칠 뒤 박 씨가 한양 다녀온 매파를 안방에 들였습니다. 매파가 가져온 소식은 한양 북촌의 큰 양반가 이 대감댁이 셋째 첩을 구한다는 것이었지요. 이 대감은 환갑을 넘긴 늙은 양반이었으나 가세가 크고 곳간이 두둑하다 했습니다. 대신 빚한 짐을 한 번에 갚아주는 조건이라 했지요. 박 씨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매파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쪽을 한번 흘끗 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사람을 정해 주었지요. 연희가 부엌 문틈으로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듯 다리가 후들거려 아궁이 앞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선의 좋은 혼처를 마련하기 위해 박 씨가 자기를 늙은 영감의 첩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박 씨가 연희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박 씨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얼굴로 말을 꺼냈지요. 한양 좋은 양반댁에 들어가는 것이니 평생 호강할 일이라고. 종신세 면하고 비단옷 입고 살게 되었으니 큰절이라도 올리라고. 연희는 그 말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더 이상 자기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마지막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방을 나오는 길에 마당 한쪽에서 화선이 곱게 지은 새 비단 치마를 빨고 있었지요. 연희의 시집 보내고 받을 빚돈으로 새로 지은 그 옷이라는 것을 연희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사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박 씨가 연희의 머리를 직접 빗기더니 새로 지은 붉은 치마를 입혔습니다. 연희의 표정은 인형처럼 굳어 있었지요. 박 씨는 마치 큰일이라도 베푸는 듯이 얼굴이라도 좀 펴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마당 밖에서 가마꾼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보낸 비단 가마였지요. 화선이 안방 문틈으로 빠끔히 내다보다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가마만 떠나가면 자기 혼사가 풀린다는 그 안도의 미소였지요. 연희는 그 미소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 멀리 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마에 오르기 직전 연희는 잠시 멈춰 서서 보퉁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은비녀와 옥놀이개 한 짝이 들어 있었지요. 박 씨가 짐을 다 챙겼느냐고 채근했지만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안방 쪽을 한번 돌아보고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디에 묻혀 계실까를 잠시 떠올렸을 뿐이지요. 가마문이 닫히고 가마꾼들이 어깨에 매는 순간
연희의 눈에서 처음으로 한 줄기 눈물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울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그 다짐도 어머니의 비녀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틀을 꼬박 흔들리며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마는 좁고 답답했고 길은 멀고 험했지요. 연희는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자꾸만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산골 강가에서 다친 도령에게 옥놀이개를 받았던 그 봄날도 떠올랐지요. 그때 그 도령은 살아있을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름조차 묻지 못한 그 어린 도령이 어쩌면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 연희는 어머니의 은비녀와 옥놀이개를 품속에서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를 기억해 주는 유일한 증인 같았던 것입니다. 가마는 어둠 속을 묵묵히 흔들리며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마가 한양 북촌의 어느 소슬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 위로 우뚝 솟은 처마가 연희의 시야를 가득 메웠지요. 가마 문이 열리자 마중 나온 늙은 종 하나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은 갑세라 했는데 연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무어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쓰러움 같은 것이 그 깊은 눈에 어렸지요. 중문을 지나 안마당으로 들어서자 비단 옷을 차려입은 한 여인이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 댁의 후처 민씨라 했는데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씨는 환영의 인사 한마디 없이 그저 따라오라는 손짓만 짧게 했지요. 연희가 안내된 곳은 안채 깊숙이 자리한 작은 별채의 신방이었습니다. 방 안은 새로 발라둔 황초롱불이 환했고 비단 이불이 곱게 깔려 있었지요. 화려한 만큼 무거운 공기가 그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 씨가 이 방에서 영감 마님을 기다리라는 말만 차갑게 남기고 문을 닫고 나갔지요. 연희는 신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환갑이 넘은 늙은 영감이 곧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었지요. 연희는 두 손을 모아 어머니의 은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초롱불이 일렁일 때마다 연희의 그림자가 비단 이불 위에서 함께 떨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 갔습니다. 밤이 깊고도 깊어 처마 끝에 풍경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가늘게 울렸지요. 연희는 무릎이 저려오는 줄도 모른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고 또 한 식경이 지났는데도 영감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이 밤이 영영 새지 않을 것 같은 묘한 정막이 신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던 그때 마침내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발소리는 연희가 상상했던 것처럼 무겁고 느린 늙은이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단정하며 어딘가 망설이는 듯한 그런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신방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환한 등잔불빛 너머로 한 사내가 들어섰지요. 연희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환갑 넘은 늙은 영감이 아니었습니다. 26이나 되었을까.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단정한 젊은 사내였지요. 서글서글한 눈매에 단정한 인매, 흰 도포를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연희의 입에서 짧은 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누가 잘못 든 방인가? 아니면 무슨 흉계인가?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사내가 조용히 문을 닫고 연희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었지요. 사내는 한참을 말없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인가 떨리는 손짓으로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지요. 주머니의 끈을 풀자 그 안에서 푸르스름한 옥 한 짝이 손바닥 위로 굴러 나왔습니다. 연희의 눈이 그 옥에 멈춰 섰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아니 분명히 자기 보퉁이 깊숙이 들어있는 그 옥과 한 쌍을 이루는 다른 한 짝이었지요.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강가에서 다리를 다쳐 쓰러져 있던 자기를 살려준 분이 있었다고. 이름조차 묻지 못하고 도망치듯 헤어진 그분에게 언젠가 반드시 갚으러 오겠다 했던 약속이 있었다고. 오늘 그 약속을 갚으러 왔노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내가 내민 옥 한 짝과 자기 손이 더듬어 보퉁이에서 꺼낸 다른 한 짝을 마주 놓고 보았지요. 같은 빛깔, 같은 결, 같은 손길이 빚은 한 쌍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연희의 눈에서 차마 오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릴 적 그날의 강가가 어머니가 살아 계실 적의 봄볕이 지나온 12년의 모진 시간이 한꺼번에 가슴 안에서 무너져 내렸지요. 얼마나 많은 밤을 이 옥을 만지며 그 도령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했던가. 그 도령이 지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 세상의 일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내는 연희가 다 울도록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만에 연희가 흐느낌을 멈추자 사내가 조용히 자기 사연을 풀어놓았습니다. 자기 이름은 서준이라 했는데 이댁 영감마님의 적장자라 했지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외가에서 자랐기에 이 집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자식이었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신방일은 아버지와 자기가 함께 짠 일이라 했지요. 그러나 자세한 사연은 차차 풀어줄 터이니 오늘 밤만큼은 그저 마음을 놓고 쉬라 했습니다. 연희는 무엇이 어찌 된 일인지 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준의 그 차분한 목소리에 비로소 가슴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어릴 적 그날의 인연이 다시 자기를 살려주러 온 것임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후처 민 씨에게 며느리의 예를 갖춰 인사를 올렸지요. 민 씨는 인사를 받기는커녕 새벽부터 부엌일을 시키며 호된 꾸중을 퍼부었습니다. 연희가 사대부가 첩의 신분으로 들어왔으니 본처의 자리를 욕보이지 말라고 모질게 굴었지요. 종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연희를 종부리듯 하대했습니다. 연희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냈지요. 박씨 집에서 12년을 견딘 솜씨였으니 이 정도의 구박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가슴 한 구석에서 어젯밤 신방의 그 일이 정녕 꿈은 아니었나 그런 의심이 자꾸 일어나기는 했지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영감마님이 연희를 부르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연희는 온매무새를 바로하고 사랑채로 향했지요. 방에 들어서니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등잔불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환갑이 넘었으나 눈빛이 형형하고 자세가 흐트러짐 없는 양반이었지요. 영감은 연희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어라 말은 없이 그저 잘 왔다는 한마디만 짧게 건네셨지요.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연희는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사연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댁에 들어온 일이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짙게 깨달아 가고 있었던 겁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후처 민 씨의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고 밤에는 별채의 작은 매화 정원에서 서준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서준은 학문이 깊고 의술에도 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희가 손이 트면 직접 약을 발라주었고 추운 밤이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지요. 서준이 어릴 적 외가에서 본 매화 이야기를 들려주면 연희도 산골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았던 봄날의 매화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서서히 가까워졌던 겁니다. 연희가 처음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곁에서 마음을 놓아본 시간이었지요. 그 한 달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한 달하고도 며칠이 더 지난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연희가 별채에서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조심스레 문을 여니 늙은 종 갑쇠가 어둠 속에 등을 굽히고 서 있었습니다. 갑쇠는 사방을 한번 살핀 뒤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잠시 시간을 좀 내달라 했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에 무거운 비밀이 잔뜩 실려 있었지요. 연희가 신을 신고 마당으로 나서니 갑쇠가 매화나무 아래로 연희를 데려갔습니다. 달빛이 매화 가지에 푸르스름하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갑쇠가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도록 입에 담지 못했던 한 마님의 이야기를 오늘 밤은 꼭 해야겠다고요. 갑쇠는 꼭 다서 해 전에 일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댁에는 본디 본처 마님이 따로 계셨는데 어진 분이라 종들에게도 한 번을 모질게 굴지 않으셨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봄날부터 본처 마님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의원이 들고 나도 차도가 없었고 다른 약은 모두 거부하고 오직 후처 민씨가 손수 다려오는 약만 드셨다 했지요. 그 약이 본처 마님의 입에 들어갈 때마다 갑쇠의 가슴이 까닭없이 서늘해졌다 합니다. 그러기를 100일이 못 되어 본처 마님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뜨셨다 했지요. 민씨는 그 자리에 후처에서 정실로 올라앉았고 이 댁의 안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희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쇠가 한층 목소리를 낮추며 한 가지 더 말했지요. 그 본처 마님이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 출신이었다고.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자라며 친자매처럼 지낸 절친 한 분이 있었다 했지요. 그 친구의 이름이 다름 아닌 연희의 친어머니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갑쇠가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지요. 본처 마님이 살아 계실 적 강원도 친구의 딸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그 친구가 일찍 세상을 뜨고 그 딸이 모진 새어머니 밑에서 어찌 지내고 있을지 늘 걱정하셨다고. 오늘 그 딸이 이댁 신방에 들어오신 모습을 보고 갑쇠는 본처 마님이 살아 돌아오신 줄 알았다 했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절친이 이댁 본처 마님이었다니,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그토록 마음에 두고 계셨다니.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지요. 갑쇠가 연희를 일으켜 세우며 마저 사연을 풀어주었습니다. 영감 마님이 본처 마님의 그 한을 잊지 못하셨다 했지요. 강원도 친구의 딸이 모진 새어머니에게 늙은 첩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영감이 직접 매파를 시켜 그 셋째 첩 자리에 자기가 사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실은 첩이 아니라 적장자의 부인으로 들이려는 계획이었지요. 영감과 서준이 함께 짜고 갑쇠가 그 사이를 오가며 이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한 채 매화 가지 사이로 새어드는 달빛만 올려다보았지요. 갑쇠가 품속에서 작은 보퉁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해 동안 갑쇠가 몰래 모아 온 종이 쪽들이
들어 있었지요. 민 씨가 본처 마님의 약에 무엇을 섞었는지 적어둔 약방문의 사본이었고, 민 씨가 외부의 약재상과 주고받은 짧은 서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갑쇠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 종이의 내용은 다 알 수 없었지만 민 씨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본 것들이었지요. 영감과 서준에게 진작 보였으나 글의 내용을 풀어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묻혀있던 증거였습니다. 갑쇠가 떨리는 손으로 그 보퉁이를 연희에게 내밀며 이제 연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했지요. 연희는 갑쇠의 보퉁이를 받아 별채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연희는 그를 알았지요. 어릴 적 친아버지가 살아 계실 적 무릎에 앉혀놓고 천자문을 가르쳐 주신 덕이었습니다. 박 씨에게 들킬까 두려워 12년을 숨겨 온 비밀이었지요. 다음 날 밤 서준에게 그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서준의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깊은 안도의 빛이 떠올랐지요. 그날부터 연희는 밤마다 갑쇠가 모아 온 종이 쪽들을 한 장 한 장 풀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 그 옆에서 등잔불을 비춰주며 함께 그를 맞춰보았지요. 며칠 만에 본처 마님 약에 들어간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정체가 또렷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연희가 안채의 곳간 정리를 명받아 들어갔다가 한 구석에 엎어진 작은 함을 발견했지요. 민 씨가 평소에 손도 못 대게 하던 함이었는데 종이 한 장이 그 틈에서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레 그 종이를 빼내어 펼쳐보니 민 씨의 글씨가 분명한 짧은 일기 한 장이었지요. 5해 전 봄, 본처 마님이 자리에 누우신 그 무렵의 날짜였습니다. 그 종이에는 약을 어떻게 다렸는지, 분량을 얼마로 했는지가 손수 적혀 있었지요. 연희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민 씨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와 서준이 별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민 씨가 손수 보약 한 그릇을 들고 별채에 들렀습니다. 며느리의 몸이 약해 보인다며 보약을 한 첩 다려왔으니 식기 전에 들라 했지요. 연희가 그릇을 받아든 그 순간 민 씨의 입가에 평소에 없던 묘한 미소가 스쳐갔습니다. 그 미소가 본처 마님이 마지막으로 약을 받아 드시던 그날의 미소와 똑같았다는 것을 나중에 갑쇠가 분명히 증언했지요. 연희는 그릇을 받아 들고 짐짓 감사의 인사를 올렸지만 가슴이 서늘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민 씨가 마당을 나서기가 무섭게 갑쇠가 별채로 달려왔습니다. 숨이 가쁜 채로 그 보약 그릇을 절대 입에 대지 말라 했지요. 오는 길에 부엌 옆을 지나다가 민 씨가 약그릇에 무엇인가를 따로 넣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연희가 그릇을 갑쇠에게 건네자 갑쇠는 미리 준비해 둔 다른 그릇으로 약을 옮기고 원래 그릇에는 깨끗한 보약을 새로 담아 두었지요. 다음 날 아침 민 씨가 빈 그릇을 거두어 갈 때까지 그 사실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손에는 민 씨가 손수독을 탄 약 한 그릇이 증거로 남게 되었지요. 이제 영감과 서준이 움직일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영감이 사랑채에서 갑쇠와 서준, 연희를 모두 불러 앉혔습니다. 영감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깊고 단단해 보였지요.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으니 사헌부에 계신 옛 친구 영의정 대감을 직접 찾아가야겠다 했습니다. 5해 동안 가슴 한쪽에 묻어두었던 본처 마님의 한을 이제는 풀어드릴 때가 되었다고요. 영감이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와
연희가 정리한 약방문 풀이까지 한데 묶어 보퉁이에 챙겼습니다. 서준에게는 집을 지키며 연희를 보호하라 일렀지요. 영감이 길을 떠나는 그 새벽, 갑쇠가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5해 묵은 한 자루의 진실이 마침내 한양 사헌부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이 떠나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 씨가 자기의 보약한 그릇이 사라진 것을 마침내 알아챘습니다. 종일 안방에서 누구의 짓인가를 조용히 생각하다가 밤이 깊어 가자 등잔불 하나를 들고 별채로 향했지요. 그 손에 등잔불 하나만 들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은 기름병 하나가 함께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준이 별채 문틈으로 그 기척을 먼저 알아챘지요. 민 씨가 신방의 문창오지에 기름을 끼얹으려는 그 찰나 서준이 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민 씨가 들고 있던 등잔불이 마당에 떨어져 깨졌지요. 서준이 연희를 끌어안고 마당으로 빠져나오는 동안 갑쇠와 종들이 달려와 민 씨를 둘러쌌습니다. 민 씨가 처음으로 표정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겁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사헌부에서 보낸 포졸들이 소슬대문을 들이쳤습니다. 민 씨는 안방 깊숙이 숨어 있었지만 영감이 보내신 분명한 명문 앞에 더는 버틸 수가 없었지요. 포졸들이 민 씨를 끌고 마당으로 나서던 그 순간 민 씨가 연희를 한번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5해 묵은 본처 마님의 한이 그 눈빛 하나로 마침내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 의금부 마당에서 영의정 대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후처 민 씨가 본처 마님을 도구로 시해한 것이 분명하니 사형의 중죄로 다스린다는 명이었지요. 5해 전 봄, 어진 마음으로 종 한 사람도 모질게 굴지 않으셨던 본처 마님의 한이 마침내 그 자리에서 풀어졌습니다. 영감 마님은 본처 마님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이나 흐느꼈다 합니다. 5해 동안 가슴에 묻어두셨던 그 무거운 침묵이 그날 밤 비로소 풀려나간 것이지요. 사헌부의 손길은 한양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박씨 집까지 곧장 뻗어갔지요. 의붓딸을 늙은 영감의 첩으로 팔아넘긴 친자 매매죄로 박 씨에게는 먼 섬으로 유배를 가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박 씨가 끌려가는 길에 자기가 그토록 곱게 키웠다 자랑하던 화선의 안부조차 물을 겨를이 없었다 하지요. 사람의 죄는 결국 제 손으로 지어놓고 제 발로 받으러 가는 길임을 박 씨도 그제서야 알았던 겁니다. 한편 큰언니 화선의 호화로운 혼사도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 씨가 빚돈으로 마련한 화선의 혼수가 사실은 대부분 빌려온 것이었고 신부 집안의 형편을 부풀려 사돈댁을 속인 사기 혼사였음이 드러났던 것이지요. 시댁에서는 화선을 더 둘 수 없다 하여 친정으로 돌려보냈지만 친정에는 이미 박 씨가 끌려가고 빈집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선은 보퉁이 하나 들고 마을을 떠나 거지꼴로 떠도는 신세가 되었지요. 가을이 2번 지나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 이 대감댁 소슬대문 앞으로 종이 한 통이 조심스레 들이밀어졌습니다. 누렇게 바래고 군데군데 얼룩이 진 한 통의 짧은 서찰이었지요. 연희가 그 글을 펼쳐보니 떨리는 글씨로 쓰인 화선의 회계 편지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연희에게 모질게 굴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며 용서를 구하지는 않으나 한 번이라도 죄를 글로 적어 두고 싶었다고. 지금은 어느 산골에서 남의 부엌일을 거들며 겨우 낀 일을 잊고 산다 했지요. 연희는 그 편지를 한참이나 손에 쥔 채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등잔불 앞에 그 편지를 펼쳐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한다 하기에는 너무 모진 시간이 있었고, 외면한다 하기에는 이미 마음이 너무 자란 뒤였지요. 연희는 결국 한 줄의 답을 적어 보냈습니다. 용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으라는 한마디였지요. 나는 이미 그 모든 시간을 지나왔으니 더는 그날의 일에 매여 살지 않겠노라고. 그 한 줄을 적어 보낸 뒤 연희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 마지막 한 자락이 풀려나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산골에서의 모진 12년이 끝난 것이었지요. 새해의 봄이 또 한 번 돌아왔습니다. 이 대감댁 별채의 작은 매화 정원에는 매화가 활짝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피 가지에서 가지로 옮겨 앉으며 마당 가득 향기로운 하얀 눈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영감 마님이 안채에서 환한 얼굴로 매화를 바라보고 계셨고, 갑쇠가 그 옆에서 따뜻한 차를 받쳐 들고 서 있었지요.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는 연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의 무릎에는 어린 아들이 발그레한 볼로 잠들어 있었지요. 서준이 마루에서 책을 덮고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새 식구의 시간은 어느 봄날의 햇살처럼 잔잔했지요. 연희가 잠든 아들의 이마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손주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셨을까. 산골에서 보낸 모진 시간이 다 지나가고 마침내 이 매화향 가득한 자리에 다다랐다는 것이 연희는 가끔씩 꿈인 듯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연희가 품속에서 작은 보퉁이 하나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머니의 은비녀가 햇빛을 받아 곱게 빛났지요. 연희가 그 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든 아들의 작은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너희 외할머니께서 어미에게 남겨주신 비녀란다. 어미가 너에게 줄 가장 귀한 것이니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야 한다. 잠든 아이의 손에 어머니의 비녀가 쥐어진 그 순간, 연희의 눈가에 따뜻한 한 줄기 눈물이 맺혔지요. 3대가 이어진 사랑이 이 작은 매화 정원에서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듯 했던 겁니다. 서준이 옆에 앉아 자기 품속에서 옥놀이개 한 짝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그날의 강가에서 받았던 그 옥과 다시 만난 그날의 신방에서 마주한 그 옥이 세월의 손때가 묻어 더욱 부드러운 빛을 머금고 있었지요. 서준이 그 옥을 가만히 어루만지자 연희가 자기의 보퉁이에서 다른 한 짝을 꺼내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 쌍의 옥이 다시 만나 매화향 가득한 봄 햇살 아래에서 같은 빛으로 빛났지요. 사람의 참된 가치는 받은 신분이 아니라 견딘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자 매화꽃이 피 하늘하늘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